북한이 오늘 오전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이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할지는 확인과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착공 신고 없이 옛 대한방직터 건물을 철거한 혐의로 자광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지자체 감독 절차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바다에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한 해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톤을 건져 올려도 바다엔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소락하는 시골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부안군 마을 사업 현황과 무주, 순창, 진안에서 온 소식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했지만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끝에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분석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입니다. 우리군 탐지자산에 북한 발사체가 포착된 것은 오전 6시 29분.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돼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는 얼마 되지 않아 전라북도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일본이 밝힌 북한 발사체의 비행 시간은 단 6분이었습니다. 2시간 30분 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였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발사 시각은 6시 27분, 장소는 서해 위성 발사장이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고 정상 비행하다 1단이 분리된 뒤 2단 로켓 엔진 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발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 사용한 연료의 불안정한 특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해당 과학자와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결함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찾겠다면서 여러 가지 부분 시험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초순까지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그것을 치적으로 삼아서 당 전원회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최적 결속을 이끌고 국가정보원은 만리경 1호가 길이 1.3m, 무게 300kg, 해상도 1m급의 소형 관측위성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모습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오늘 아침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군 당국은 우주 발사체 발사 준비 과정이 과거보다 빨리 진행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수민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원통형 모양의 물체가 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반 만입니다. 발사체가 발견된 곳은 우리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위치에 대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며 한국과 중국 사이 중간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잔해물 수색 인양 작업을 벌이는 한편 혹시 모를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 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 준비가 2016년 광명성호 발사 때보다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예고한 군 정찰 위성 2차 발사에 대해선 단시간 내에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실패를 인정하고 8개월 뒤인 2012년 12월에 발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과 2단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이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선 군 관계자는 탄두가 달리지 않아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며
동창리에서 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일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북한 우주 발사체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역에 떨어져 전라북도와 군산 해경 등이 상황을 주시하며 선박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어청도 부근에서 우주 발사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 100여 개를 발견해 수거에 나섰고 주변을 오가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하는 계도 방송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실제 집계된 피해는 없고 군경 등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NSC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하면서 동맹과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북한이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국 우방과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9분 북한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대응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발사가 실패로 추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단계별 대응이 준비돼 있다고 전했는데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논의 중인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나 국제사회와 공조한 제재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29일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을 당시 NSC는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국제협력체인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고 다음 달 초엔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도 열립니다. 이를 의식한 북한이 발사 기한으로 예고했던 다음 달 11일 전 추가 발사를 감행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잘못 발송된 재난 문자 때문에 놀라셨겠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오발령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1분쯤 서울 시민들 휴대전화로 일제히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잠결에 받아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식구들이 다 놀래서 거실로 모였었어요. 그런데 약 20여 분 뒤인 오전 7시 3분. 이번엔 행정안전부의 정정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이란 겁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7시 25분 서울시 전 지역에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갈린 안내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행안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긴박성을 고려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 시장은 또 관련자 문책보다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실에서 행안부와 서울시의 이야기를 들어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경찰이 착공 신고 없이 건물 철거에 나선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자광 측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건축물 해체 개념을 좁게 해석해 철거 절차의 감독 기능을 흐리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착공 신고 없이 시작된 건물 철거로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자광구와 전은수 대표. 공사가 멈춰선 지 5개월 만에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구청과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건데 성면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별개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자광구와 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성면 해체 승인을 받았고 성면에 쓰인 벽면 일부만 철거해 건축물 해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성면 해체 작업은 철거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청은 난색을 보입니다. 성면에 쓰인 벽도 건물의 일부인 만큼 해체하려면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 대한방직터의 철거 대상 성면 함유 연면적은 무려 8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경찰 해석대로면 고용부 승인만 있으면 건물 철거 절차 없이도 대규모 성면을 뜯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공사 현장은 물론 행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된 것이지 건축물이 아닌 건 아니었잖아요. 앞으로는 성면이 들어간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해체공사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의아한 반응은 유관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 멸실, 목적이 같다라고 하면 해체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부적인 거는 다 허가권자가 하나 내용이니까 협의해달라. 승인 통보해줬다고 그냥 건물을 막 철거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않은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폭넓게 수사를 하고 적극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 사업자나 시공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산구청은 자광이 뒤늦게 착공 신고를 했지만 안전 비계와 세륜시설 설치 등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건설 노조를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과로사를 유발하는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기업 봐주기만 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실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부당하게 인사 발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노동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은 전 조합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현 조합장이 자신에게 1년 넘게 폭언하고 지난달에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해당 직원이 업무상 잘못을 저질러 혼냈을 뿐 괴롭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직원이 외부 기관 신고와 언론 제보 등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농협의 자체 조사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결과에 따라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도장 업무를 해오던 노동자 4명이 잇따라 혈액암에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노동계는 자체 조사 결과 노동자가 쓰는 용액에서 일군 발암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에 나설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혈액암에 걸린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평가입니다. 암 발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본 건데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희석제와 세척제로 사용하는 시너 원액을 전문기관의 의뢰에 분석했더니 벤젠이 리터당 많게는 22mg가량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너를 한 주에 3,200리터 사용한다고 하므로 1년이면 3.7kg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벤젠은 국제보건기구 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평가엔 또 버스 도장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여러 유해 물질에 직접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내용을 근거로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4명이 도장 작업을 하다가 벤젠 등에 노출돼 혈액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사용 실태 조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실태 조사가 시급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실태 조사를 알고 대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공장에서 벤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사가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 연관성과 발암물질 사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현대차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경찰관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 단속이 이뤄진 가운데 단속 하루 전날인 어제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단속 일정이 미리 공지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단속에서 적발된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해 직원들의 숙취 운전을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15일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교통경찰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혐의로 해당 경찰을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임실군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임실군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정된 바다의 날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한 해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요. 해마다 10만 톤 넘게 수거하고 있지만 다 건져 올리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김현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양 정화선이 갈퀴 모양의 인양 틀을 물속으로 넣습니다. 수심 10m 바닥을 긁어내자 10분 만에 타이어와 그물 등 온갖 쓰레기가 딸려 올라옵니다. 썩은 갯벌과 뒤섞여 악취도 풍깁니다. 경륜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 안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침체되어 있는 폐어망, 폐그물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정화선이 수거한 해양 쓰레기 양은 7톤가량. 그물이나 부표 같은 어구부터 냉장고와 각종 생활 폐기물까지 수거차에 한 번에 싣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12만 6천여 톤. 4년 전보다 3만 톤 넘게 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해마다 예산을 늘려 1,000억 원 넘는 돈을 쏟고 있지만 감당하기엔 부족합니다. 유입되는 해양 폐기물 양이 많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어민이나 관광객이 해양 폐기물을 투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생태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사고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해양 쓰레기. 불필요한 수거 예산 소모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난 연휴 때 내린 비로 전북 주요 저수지 수위가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자료를 보면 섬진강댐 저수율은 27.4%로 이전보다 6.7%포인트 올랐고 용담댐도 38.6%로 5.7%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읍에는 여전히 가뭄 경계 단계가 유지돼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에는 평균 131mm, 완주에는 최대 2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원율 익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란 용어는 없지만 여타 조항들을 통해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TV토론에 나와 익산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도 출연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 세부 자료와 시간외 근무 현황 등 3만 쪽이 넘는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박용근 의원이 10여 차례 걸쳐 자료를 요구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에 근무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도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직원 가족이 개입하거나 시간의 수당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며 무리한 요청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방사성 핵종 제거 설비 처리 전후 오염수 농도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할지는 종합 평가를 위해선 확인과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비롯해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핵심 설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알프스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을 보기 위해 알프스 입출구 4년치 농도 분석 결과 등 원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알프스에 쓰이는 흡착제 교체 시기도 확인했습니다. 알프스가 장기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고장 사례와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IAEA가 확증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까지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알프스에 대한 핵종 제거 능력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찰단은 알프스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 수소 문제와 관련해서 해수 이송 펌프의 용량 등 희석 방출 설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일본 측은 삼중 수소 해양 방출 전과 방출 진행 중 시료 채취 분석 작업 계획 등을 시찰단에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 탱크 간 순환 펌프의 재원과 설치 상태, 설계 도면, 시험 점검 기록지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 관련 시설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구체적 자료 확보로 과학기술적 검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장의 주요 설비 역시 설계대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찰단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선 추가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가 자료 확보와 일본 측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종합평가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3년 4개월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사실상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시 찾은 소중한 일상. 방역 수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지막 회의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 비상 상황이 사실상 막을 내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일인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7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합니다.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내일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비상기간 초진 환자도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는 내일부터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하지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됩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됐던 입국 3일차 이내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과 치료제 무상 공급 정책은 유지됩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 공개됐던 코로나19 관련 통계는
앞으로 일주일 단위로 발표됩니다. 정부는 향후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추가 유행 확산 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한 여객 운송회사가 매년 보조금 수십억 원을 지원받는데도 기사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논란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버스업체가 최근 소속 버스 기사들의 4월 상여금과 식대, 5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버스 운행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만성 적자인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 보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무주군은 자구책 없이 해당 운송업체에 추가 지원을 해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구입비를 지원하는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 보조기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은 올해부터 순창군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전문의 처방을 받은 노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전동 스쿠터는 최대 150만 원, 전동 휠체어는 188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안신문입니다. 마령 주민협동조합 먹거리 자문단이 제철 요리와 절기 음식을 만들고 메뉴를 개발해 지역 행사에 활용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마령 주민협동조합 먹거리 자문단은 다달이 주제에 맞는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연구하고 매달 열리는 작은 디너 콘서트에서 개발한 음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쇠락해가는 시골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부안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부안군 계화면 서돈마을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한 뒤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자매 결연하는 단체가 생기는 등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시골 마을을 바꾸고 있는 부안군 마을 사업 현황과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독립신문 화성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안군 마을 사업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부안의 마을 사업은 부안군 행정과 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여러 행정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마을 사업과 예산이 주민들의 손에 닿을 수 있고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단체입니다. 마을 사업 과정은 먼저 마을을 선정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기초 단계, 실질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나 마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활성화 단계,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며 마을을 계속 가꿔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 단계로 나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활동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안군에는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앞서 얘기한 세 단계를 거친 마을이 모두 40여 곳에 이릅니다. 네, 부안 곳곳에서 마을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 소개된 계화면 의봉리 서돈마을의 마을 사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서돈마을은 여느 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은 원래 모습대로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마을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 청자로 만든 예쁜 야광 문패와 집집마다 특성을 담은 예쁜 벽화를 그려서 마을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놨습니다. 처음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담벼락 보수와 벽화 그리기 등을 진행할 때는 쉽게 동의하지도 또 나서지도 않았던 주민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달라진 마을의 모습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달라진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벽화를 구경하러 오거나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으로 마을에 활력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원마을 외에도 다른 마을에서는 어떤 마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마을을 아름답게 꾸민 서돈마을을 비롯해서 마을의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한 개화면의 양지마을, 꽃길을 단장하고 마을 신문을 제작했던 주산면의 인천마을,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마을 기록관을 갖게 된 상서면 우덕마을, 마을 주민들이 사물놀이 동아리를 만들고 공연까지 진행한 부안읍의 영곡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마을에서 각자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의 외관이 아름다워짐과 함께 시골 마을이 얼마든지 더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주민들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들고 새로운 일에 익숙치 않았던 주민들이 힘을 합해 함께 배우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내외부적으로도 마을 자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데요. 부안군은 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네, 부안군에는 여전히 많은 마을이 다양한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부안군의 11개 마을이 마을 사업의 첫 단계인 기초 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과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무려 300곳에 이르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조사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마을이 각자 어울리는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해온 마을 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마을 활동과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사무장 육성, 마을 만들기 전문가 양성 과정, 마을 기자단 양성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마을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부안군 각 마을에 활기가 돌고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30곳을 선정해 한 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전북에서는 9개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간 통합을 선언한 전주대와 예수대 비전대를 비롯해 원광대, 원광디지털대, 원광보건대가 공동 신청했고 전북대와 군산대, 우석대, 호원대 등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에 예비 지정대학 15곳 정도를 우선 선정한 뒤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쯤 10개 안팎으로 1차 글로컬 대학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오늘 새만금 내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새만금 인접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두고 최근 군산과 김제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이 관할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5천억 원, 최저신용자 지원 500억 원, 보증재단 출연 500억 원 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 금리 감면과 0.7% 금리 우대도 제공합니다. KBS 전주방송총국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기전대학이 오늘 업무 협약을 하고 찾아가는 대학생 청춘버스를 운영해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농촌마을 2곳을 찾아가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소외계층 등을 위로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농촌마을을 확대하고 참여 기관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 교육문화원은 논평을 내고
최근 도의회가 고등학교 현장 실습 운영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의결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를 보면 실습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위험이 우려되면 실습 거부나 중지도 가능하게 했다며 기업과 교육청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실습생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직업계고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주식회사 에너에버 배터리솔루션은 오늘 완주군청에서 완주 제2공장 증설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4월까지 1,100억 원을 투입해 테크노밸리 10,000제곱미터터에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에너에버 배터리솔루션은 지난해 11월 32,000제곱미터 규모의 제1공장을 짓고 2차 전지 분리막 필름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북 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출하는 7% 각각 감소했습니다. 생산은 비금속 광물과 식료품, 기계 장비 등에서 감소했고 출하는 기타 운송 장비, 1차 금속 등이 줄었습니다. 광공업 재고는 자동차와 1차 금속, 기계 장비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35.5% 늘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는 화장품과 음식료품 등의 증가 속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증가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기온이 높은 데다 햇볕도 강해 찌는 듯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북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어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전주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날이 흐려도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늘 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 18도, 전주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군산 24도, 전주 2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부내륙은 진안과 장수 1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도 종일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다시 2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